드디어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는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거의 300명의 분들이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걸 보면 지원주택의 앞날이 밝은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션 지원주택의 제도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세션 3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좌장을 맡아주신 문용훈 태화 샘솟는 집의 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화샘솟집 관장 문용훈입니다. 제가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작년엔 토론을 했었던 것 같고 재작년엔 발표를 했었고 1회 때도 뭔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4회 때는 제가 이렇게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3세션은 그 1세션에서 진행한 지원주택의 가치, 그다음에 현장 관련 논의를 2세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실행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희 3세션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해도 될까요? 모르겠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성경 선생님한테 물어보려 했더니 화면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때 보통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보통 25일 날 오시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오신답니다. 1월 9일 날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끝나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아이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면은 25일 날 늦어가지고 선물을 못 준비하셨더라도 자가격리 이후에 1월 9일까지 나눠주시면 된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올해 연말과 내년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거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지원주택이라는 것이 뭐 주택과 서비스가 연결되다 보니까 부처 간의 합의가 될 때도 있고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금 논의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해야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주택의 성공 여부는 양수겹장이다. 그래서 양수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3세션은 세 분의 아주 중요한 발표를 듣고 한 분이 그 대표 토론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이든 대표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시간을 조절을 해서 발표자분이나 토론자분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잠깐 이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에서 하우징 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전공으로 해서 도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주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그다음에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을 계속 해와셨고요. 올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연구, 주거비 경감 방안 연구와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주거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연자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것은 주택과 서비스 결합 모델 추진 방안입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박미선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택과 서비스 결합 모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보다는 여기 다른 발표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의 대가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은 서비스 결합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던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저희는 노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주택과 서비스가 왜 결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저희가 몇 가지 수요조사했던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주택을 추진할 때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한 3꼭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취약계층보다는 저는 이번에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예전처럼 가족이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노인 당사자시나 아니면은 그 가족의 자녀들 모두 다 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도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이 지속적인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적자 중인데 사실은 이제 누적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노인들은 이제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자가가 아니면 사실 이제 시설로 가셔야 되는 이분법적인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고 실제로는 시설로 가셨을 때 이제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본인의 삶의 질도 많이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전이지대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한 7대, 80% 정도가 자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임차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2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설이나 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 등이 있지만,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 분야에서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 주택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제 특수한 형태에 거주하실 경우에만 그 주택 옆에 물리적인 형태로 인근에 입지하는 형태로 약간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측에서는 사실 다양한 보험을 통해서 뭐 시설 등을 통해서 또는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이 제공이 되는데 이 둘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물리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 서비스를 넣어서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논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인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이제 복지 서비스들을 사실은 서비스에 필요한 정도와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욕구 기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국토교통 쪽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이 있다거나 소득이 높다거나 자산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떤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무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 부분에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만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유주택이거나 뭐 다른 서비스 필요도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공급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뭐 맞돌이나 뭐 통돌이나 뭐 장기요양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대상 영역을 좀 넓혀야 되고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일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해야 된다는 요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지를 몇 가지 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통계 분석을 하고 하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수요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노인 또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노인들께서도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주택 민간 임대에 거주하시면서 공공임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노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아닌 분들이 사실은 연령이 65세 이상이시면서 공공임대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저희가 소득 수준을 좀 구분을 해서 제일 낮은 소득 1, 2분위, 3, 4, 5, 6분위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전체 32만 가구 정도가 이미 현재 임차 가구로 민간 부분에 살고 계시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훨씬 더 수요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를 중심으로 한 그 추계를 해보았을 때도 이 수요는 상당합니다. 22년까지 장기요양 인정자가 한 86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낮은 3, 4등급인 분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등급 외자, 현재 등급 외자이신 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이 한 53만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만약에 임차 가구만 고려했다고 해도 최소한 한 17만 분 정도는 지원주택에 대한 수요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 하면 22년 기준으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연령대이신 분들은 1인 아니면 2인 가구이신데 1, 2인 가구로 공급되어야 되는 양이 한 17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최소 17만에서 31만 정도는 이런 지원주택으로 노인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전체 공공임대 공급량의 10%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를 구분해서 주택의 유무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노령이 됐을 때에 어느 곳에 거처를 희망하시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여전히 현재 주택에 거주하시겠다는 게 한 70% 되겠거든요. 하지만 노인 전용 임대주택에 가시겠다는 분들이 한 17%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혼자 되셨을 때의 옵션으로는 더 많은 플러스 12%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둘 다가 겹쳤을 때는 사실 그 수요는 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택이 없는 분들, 현재 그러니까 임차 가구이신 분들뿐만 아니고 자가 가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에 대한 요약을 이 표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통해서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17만에서 한 31만 정도의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면 이용하시겠냐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에도 대부분이 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가사 지원이나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과 같은 곳의 서비스가 좀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수록 그 일상생활 지원 쪽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더 젊은 층일수록 건강관리 쪽은 이제 확실히 좀 떨어지는 수요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뭐 반드시 방문을 하는 것 이외에도 뭐 기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들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노인 지원주택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 몇 가지를 지금 뽑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주택의 형태로는 자가일 수도 있고 임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집 말고 밖에 계시는 분들, 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충분한 지원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입원이 감소되고 재가급여가 전환이 되면서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연간 뭐 수조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가에서는 뭐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지금 임차라든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유일한 대안인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대안이 문제는 영구임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는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필요도는 소득하고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소득 기준의 완화.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 주택과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 기반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바로 소득 기준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 영구임대 기반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거의 그 기초생활수급이신 분들이 1순위이죠. 그래서 이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필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기준을 확대하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출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부로부터 받는 출자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실제 사업자들이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정이, 제도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2.0 버전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임대주택 전체적으로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논의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고령자 복지주택도 그 대상자가 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계속 제도가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어디까지 그 바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를 이제 욕구를 사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입주자의 자격 기준은 사실은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것이고 이런 이제 그 자산 기준의 제도를 욕구 기반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캡을 이제 2개를 씌워서 소득이 낮은 것을 한번 확인하고 자산도 적은 것을 확인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적인 그 걸림돌 장치, 배리어를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쪽 국토 쪽 분야는 사실은 복지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해서 복지 쪽에서 하시는 것과 같은 그 선정 기준을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틀을 좀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위험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주택, 노인들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우리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결합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위해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시적인 시범 사업으로 몇 건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0% 이상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높아서 사실은 안정적인 제도적인 틀이 좀 필요한데 기존 주거역자법을 개정을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약자법이 사실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특법 등과 다 법률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주거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특화할 건지 아니면 공공임대 전체를 확대할 것인지 같은 논의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과 서비스인 것처럼 국토교통과 보건복지 2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의 그 결합, 그래서 그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재정 지원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 부분 또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역시 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외에서도 이 일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이지만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수요 추계가 나왔죠. 근데 수요 추계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돼서도 나오고 또 설문을 통해 가지고 바텀업으로도 해서 수요를 추계를 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구가 저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돼서는 뭐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2025년이 되면은 20% 정도가 어르신이다. 조금 더 이걸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35년이 되면은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할머니 전성시대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2038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70세 이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수요 추계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표를 3분이 하시는데 유사하게 연결돼서 또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마 앞에서 말씀하셨던 박미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제에 대해서 뭐 대안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일단 동덕여자대학교의 남기철 교수님이십니다. 남기철 교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제 본인이 존재감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노숙을 정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과 교수인 줄 알고 있었다. 삼국지의 노숙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노숙인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그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와 사회 서비스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기철 교수님의 논문이나 책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요. 서울시 사회복지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위원, 그다음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서울시민복지연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히 그 케어안심 주택과 사례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의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가장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 안심 주택에 관련돼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잘 얘기가 들리시나요? 네, 제 말씀이 들리실까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금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들을 선도 사업이라고 부르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선도 사업과 관련돼서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원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지원주택을 앞으로 추진해 가는데 조금 함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그 안에서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주어질 수 있는 함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책 이름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서서 박미선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건 돌봄 지속 가능성 문제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노인 인구 비율 급격히 높아지는 건 우리가 뭐 일상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노인 인구당 그 장기 요양, 그러니까 돌보험 서비스가 필요하시니까 이제 누워 계시는 거죠. 그 요양 병상의 수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다소 좀 그림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한국입니다. 왼쪽에서 한 5번째, 6번째 보면 한국이 나와 있고,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에 해당을 하겠는데요.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단 좀 낮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노인 병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인 인구당 노인 병상 수가 많다는 건 지역사회에 안 계시고 시설이나 병원에 많이 계신다는 뜻이고요. 특히 색깔이 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진한 색깔이 그래프가 굉장히 비중이 작고 연한 색깔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보다 전체도 작지만 진한 색깔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연한 색깔이 뭐냐 하면 전체 병상 수 중에 요양시설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 연한 색깔이 요양병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외국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의료 욕구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우리나라만 병원에 많이 계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역사회 내에 주거도 모자라지만 특히 이 주거복지 같은 것들이 잘 구현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의료적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됩니다. 서구국가 어디도 우리처럼 이렇게 연한 색깔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라는 것들과 서비스라는 게 결합돼서 박미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돼서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 의료적 욕구가 없는데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케어가 이렇게 도입이 되어 왔는데 고령화가 되면 다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나라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고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다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선도 사업이지만 그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 이후에 비교적 빨리 도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이고요. 이런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다 존재를 하는데요. 안정된 주거가 있는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뭐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혹은 뭐 만성 노숙인이건 여러 대상 중에서 첫째는 안정된 주거가 있어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왜냐하면 퇴원해서 주거지에 나가면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없는 거죠. 의식주, 간단한 돌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주거가 있어도 주거지로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양상은 만성노숙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가 없으니까 시설, 의료적인 욕구나 돌봄의 욕구가 없어도 주거가 없으니까 시설이나 병원에 그냥 주거처럼 사용을 하시는 경우죠. 이런 두 가지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우리나라는 적절히 해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필요성들은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 비중은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기 지금 지원주택 컨퍼런스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노인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안에는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영역, 주거, 건강의료, 요양, 그 외의 서비스 연계하는 것을 지역사회 단위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형태를 2025년까지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됩니다. 2025년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이때가
소위 초고령 사회를 우리나라가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해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거도 제공을 하고 건강의료 서비스도 개편하고 요양 돌봄 서비스도 개편해서 지역 단위 내에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완비를 하겠다. 뭐 이 필요성이나 긍정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정책이 지금 처음에 계획이 발표된 게 2018년에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작년부터 선도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전체적인 제공을 준비를 마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안에서는요, 이게 전체의 그 사업의 전반적인 틀인데 이 안에서 보시면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노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통계가 지금 비교적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현재 16개의 시군구에서 통합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서비스 연계의 10% 이상, 장애인 사업에서 24.9% 이상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거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명칭의 지원주택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하나와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제공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 내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 안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가 인용해 와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노인과 관련돼서 특히 케어 안심주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자기가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좀 어렵고 ADL, 일상생활 기능이 좀 제한되는 경우에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고 가급적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몇 가지 서비스들을 받으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주택을 제공을 하고 이 주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16개의 시군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16개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민간 활동으로 지원주택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해봤던 지역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부산 진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혼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9개 지역에서는 이 케어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케어 안심주택이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요. 아까 앞선 발표에서 박미선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서비스 욕구와 주거 욕구가 결합되어 있는 분들이 케어 안심주택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주거 욕구가 없이 서비스 욕구만 있으시다면 뭐 장기 요양이나 맞춤형 돌봄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서비스만 받으시면 되시겠죠. 반면 서비스 욕구 없이 주거 취약성만 있으시다면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제공을 일반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 케어 안심주택을 통해서 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관 같은 사회서비스원 이런 곳들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LH나 지방공사에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주관하는 통합돌봄센터에서 이 양쪽의 서비스와 주택 공급을 묶어서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형태로 지원주택처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양자 간의 협의가 현재 원활치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사회주택 같은 것들을 케어 안심주택의 주택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전달체계상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주택의 전달체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거를 통합하려는 기초지자체의 능력,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들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시범사업 중에서 아주 원만하게 연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케어 안심주택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그 몇 가지 유형이랄까요? 그런 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1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16개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어찌되었건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영구임대주택이든 매입임대주택이든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기초자치단체가 받아서 그 공간에 서비스와 주거욕구를 같이 가신 분들을 입주시키고 거기에다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간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장점은 주택이 이미 있으니까 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실제로 이 선도사업을 해본 상황에서의 단점은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가로 비어있는 경우는 대개 선호하지 않는 주택자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 이외에 케어 안심주택을 또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아까 박미선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주택을 짓는 것에 해당하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케어 안심주택,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지원주택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높은 건물 중에 저층은 서비스 공간이고요. 고층은 주거 공간으로 하는 지원주택 쪽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집합형 지원주택과 마찬가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은 한번 건축이 되면은 많은 물량의 케어 안심주택 혹은 지원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량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환경적 여건이 서비스 공급 또 같은 공간 내에 위치를 하고 주택들의 환경도 이 케어 안심주택용으로 만든 곳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주택을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 입주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16개 지자체가 2019년 작년 하반기부터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케어 안심주택으로 활용해서 입주가 이루어진 곳은 사례가 아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길게 보고 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용되는 방법은요.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던 바인데 산재형 좀 흩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면서 새로 확보하면서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도 동시에 모집하는 지역사회 근접형의 주택 확보 방식이 있겠습니다. 장점은 역시 지역사회의 통합성이 증진되고요. 대규모 신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고요. 입주자 요건 같은 데서 이제 조율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케어 안심주택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케어 안심주택을 반드시 신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나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고령화나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 주택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조금 크게 해주는 겁니다. 개조를 크게 해주면서 이제 서비스를 함께 여기다 결합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주택수리 사업을 활용해서 케어 안심주택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역시 모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입주형 케어 안심주택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지원주택하고는 원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지원주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영구주택을 설정을 하죠.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 서비스 욕구가 낮아지고 몸의 상황이 좋아지고 돌봄 욕구가 낮아졌다고 해서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시고 계시는 그 주택을 계속 살 수 있게끔 하면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지원주택의 영구적 지원주택의 원리인데, 이 단기 입주형 케어 안심주택은 탈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도록 뭐 급성기 질환 이후에 갑자기 퇴원하셨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임시적으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임시적으로만 계시니까 주택이 빠른 회전율을 나타내고 많은 수혜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단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업에서 경험해봤지만 임시적으로 주거 훈련 받으신 다음에 후속적인 안정적 주거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 안심주택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자원을 또 활용해서 사회주택, 민간주택 혹은 공공건물의 기숙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주택 자원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어 안심주택 역시 커뮤니티 케어라는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중첩되어 있는 분들에게 지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과 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커뮤니티 케어의 통합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욕구를 사정할 때 아까 박미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지원 필요도가 함께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단계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 단점, 즉 현재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지원주택 사업하고 등치되기는 어려운, 주택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 진행하면서 다시 사정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통합성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케어 안심주택이 운영될 때는 아까도 뭐 박미선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 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거 우선의 원칙, 우리가 지원주택 컨퍼런스니까 앞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주택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일단 제공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가 조절되게끔 하는 주거 우선의 원칙이 관철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례 관리가 반드시 지속되는 주택이어야만 하겠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조절 권한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주거를 제공하는 국토부나 LH나 이런 쪽에서의 관점은 우리가 주택 입주 조건 같은 걸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해 줄까인데, 실제로 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책임성과 조절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이 부여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원칙이 있겠고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여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주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필수로 하는 내용으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케어 안심주택은요, 지원주택이 전국화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좋은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과 개선 과제의 좀 한계점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체계하고는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원주택의 원리가 이 커뮤니티 케어의 케어 안심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관심과 정책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 과제와 중기 과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과제와 관련돼서 법률 부분은 또 다음 발표자이신 염영국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 안심주택, 그리고 케어 안심주택을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약간의 한계,
또 저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남기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선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25년까지는 이제 다른 자치자체에서도 모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요즘에 논의가 국회에서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원주택으로서는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시죠. 일단 염영국 변호사십니다. 염영국 변호사는 비영리 공익전업 변호사 단체인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창립 멤버이자 1호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다 하셨네. 그러니까 창립 멤버이자 1호 변호사시고요. 서울시 지방변호사회 산하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보노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호를 또 소송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인권 변호사계의 현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원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이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예, 소개받은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현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맡은 부분 발제를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원주택의 제도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컨퍼런스의 이제 마지막 발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모든 논의들이 어쨌든 입법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화 파트가 이제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저께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서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정신장애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학수고대하던 법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발의되는 순간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매우 감개무량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집과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시 이제 시설로 돌아가거나 병원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원주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만 있어도 안 되고 서비스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까 남기철 교수님하고 박미선 박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집과 서비스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지원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요 욕구가 이제 굉장히 노인층에서나 장애인층에서 높아지는 것을 설명을 앞서서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서 시설이 아닌 혹은 자가가 아닌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주택가 아울러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원주택의 제도화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탈시설, 탈노수, 탈원화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서 주거복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제도가 고안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필요로 한 주거 유형이 지원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원주택에 있어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각각 이제 유형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 뭐 치매, 알코올, 정신질환 등, 그 유형마다 주택 지원 외에 필요로 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서 그 지역사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 제도, 또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뭐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내용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주거와 관련된 이제 상담, 또 생활 관리에 관한 이제 지원입니다. 또한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로 한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 이제 뭐 주택 개조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 또한 다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연계 지원, 그 밖에 이제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뭐 법으로 딱 틀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다른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와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 지원 서비스만의 독자적인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원주택 내용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 제도와 관련돼서 다양한 방안이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서비스와 주택을 합친 지원주택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고, 또 둘째로 기존의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되기도 했었고, 또 기존의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고 추가로 이제 서비스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이원화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듯이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관할을 하고 서비스는 복지부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 간의 칸막이 문제를 특별법을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을 뭐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21대 국회 때는 기존의 주거약자법, 국토교통부 관할의 기존 주거약자법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고, 또한 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담은 지원 서비스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국회도 이제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또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제 관장을 해서 사실은 자기 부처, 자기 위원회가 아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조금 어렵고, 또 논의가 어려우니까 당연하게 이제 시행도 담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또 주택은 주택대로 좀 각각 법을 만들고 서로 간에 이제 주택과 서비스를 링크하는 그런 조항들을 각각 넣는 것으로 좀 법안을 2개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주거약자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거약자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약자들이 주거에 관한 다양한 이제 수요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에 한정되는 그런 주거 지원의 틀을 깨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라는 좀 폭넓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뭐 국적, 성별, 장애 유무가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단 지원을 하는 내용. 또한 주거약자가 자신의 그런 욕구에 맞게 주택을 편리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개조 지원. 또한 이제 기존의 주거약정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 또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지원으로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히는 안으로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주거약자법의 대상은 현재에는 그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자, 고엽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노숙인, 복지법상의 노숙인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 또 이제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도 조금 더 기존의 주거약자형 주택에 한정된 그런 주거 공급, 주택 공급 의무에서 조금 더 폭넓게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주택개조 지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또 편의시설 설치, 또 임대 조건의 적정한 수준 책정, 그 외에도 이제 주거 안정과 관련된 민간과의 그런 협력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 지원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계획에도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주택 개조, 주거약용 주택 건설 및 공급, 그런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과의 그런 협력에 관한 사항 등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주거약자 당사자들이 이러한 주거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 기준, 주거 기준 설정을 조금 더 이제 그 노인이나 장애인에 맞게 좀 더 높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주택의 안전 기준, 또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이나 매입에 필요한 재원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하거나 지자체가 일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주택 공급량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인데, 주거약자용 주택 중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약자 지원 서비스법인데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약자 주거 지원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약자법에서, 또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주거 지원 서비스법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주택, 주택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내용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 개조 비용 지원을 받아서 개조한 주택, 그 밖에 이제 주택으로 좀 더 폭넓게 그 수요와 주택 유무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에 대한 입주 지원, 사례 관리, 주거와 관련된 주택 공과금 관리, 사회 서비스 연계, 기타 커뮤니티와의 연계 지원 이런 것들도 지원 서비스의 내용으로 포괄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원 서비스의 원칙도 법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 서비스 내용 자체가 이제 적정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고, 부당하게 이제 뭐 가족이나 본인의 다른 뭐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지원 인력의 입장에서도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되고, 이를 훼손하는 부분은 이제 용납이 안 되겠고요.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이러한 갈등 예방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이분들의 객관적인 그런 서비스 욕구, 그런 상황,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고려를 해서 신청을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관할 시당군수구청장이 이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 인정 여부, 지원 서비스 종류나 내용, 급여 개시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수급 자격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그 내용을 이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수급자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신청 자격에 해당 안 될 때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할 때에는 사실 어느 다른 주택에 또 이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에는 이런 수급 자격 탈락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뭐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그런 위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을 할 때 이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원 받는 경우에 그런 사업 착수 보고 또 사업 결과 보고 또한 이제 그런 정기적인 필요시마다의 그런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권한은 뭐 중앙 정부가 1차적으로 갖지만 실제는 이제 뭐 지자체, 시군구장이 이제 이걸 이제 다룰 필요가 있겠고 지도 감독 관련돼서 매년 사업 추진 실적을 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적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 흐름에 이제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통합된 그런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대안으로서의 그런 지원주택 제도가 시급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거약자법 개정 관련돼서 염영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대상을 이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얼마나 더 강조를 하고 또 주거 서비스의 이제 운영기관 관련돼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법안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많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표로 한 분을 토론자로 모시고 토론을 좀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질문이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먼저 토론자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해주실 분은 그 최성남 관장님이십니다. 최성남 관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제 관장님으로 계시고요. 이 관장으로 계시기 전에는 노숙 쪽에서 지원주택 사업을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에 가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인천광역시 지정위탁 사업인
탈시설 단기 체험업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주거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어딜 가든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우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질문을 대표로 해주시죠. 예. 네, 예, 예. 사실은 그 토론을 처음에 하여튼 그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4차까지 오게 되고 초기부터 같이 애쓰신 분들이랑 같이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인천에서 일하는 분 있지만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줌으로 진행되는 방식에서 그랬는지 아무튼 토론자한테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따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발제문을 읽고 모르는 걸 질문을 해라 이런 미션을 주셔가지고 네, 미리 아마 전달되긴 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받으셨겠지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은 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건가 하는 거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그 박미선 박사님 발표를 들으니까 특히 노인 문제 같은 경우가 17만에서 뭐 32만 정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양표 교수님 그 케어한 주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거 확보가 굉장히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법을 그 주거약자 지원법에 보면은 임대주택의 한 3%를 그 주거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박미선 교수님 발표 보니까 최소 10%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제 노숙인이나 정신질환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개정 내용에 또 포함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이 지원주거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인 또 혹은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주택은 다 우리 법제도도 얘기하고 많은 고민이 일테면 국토부나 뭐 보건복지부도 통합으로 추진해야 되고 사실은 많은 필요 서비스도 사실 이게 통합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또 우리 수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박미선 교수님, 박사님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국민 기초요양보험 재정이 지금 현재 적자하고 좀 있으면 소진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쪽 재정하고 이제 국민 전체로 보면 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재정이 따로따로 단절돼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해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건강 관련 재정하고 그 관련된 이런 어떤 돌봄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실제로 연동되어 있는데 연동되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박미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좀 화학적 결합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제도화는 이제 전국화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또 케어안심 주택도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선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3, 4중으로 단절된 사회라고 요새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고 땅과 주택은 부족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땅이나 뭐 빈집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재정이나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다들 공히 말씀하시기를 지방 지원주택이 제도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거길 또 많이 지원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 편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없는가 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이지만 기초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 모르겠지만 정신장애인이나 노숙인 문제 같은 경우는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 요번에
이 질문 준비하면서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인천에 주거복지 사업들을 이렇게 뭐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 쪽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장애인 쪽 말고는 탈원화라든가 뭐 탈시설 이런 주거복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쪽은 그나마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걸 보면서 특히 이런 지역 편차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그 제도와 관련해서 고려돼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여튼 고민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저도 뭐 잠깐 잘 활동 못했지만 제도와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진짜로 보니까는 당사자들의 참여들이 이 문제가 이게 지속적으로 실제로 제도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안들이 자꾸 고려될 것 같다는 것들은 이제 뭐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냥 소소한 질문, 여명숙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까 대상 확대할 때 이제 정신보건법 대상을 포함하는데, 정신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장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철 교수님 케어하신 주택의 중장기 과제, 중기 과제를 보니까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과제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세션에서 들으면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지역사회 오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런 거가 좀 간단히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 질문으로 토론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분씩 다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거 확보 방안과 뭐 해외에서는 이제 예산들의 연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미선 연구위원님께 여쭤본 것 같은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예산이 일반 회계가 있고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면은 다른 비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동이 돼서 의료비와 지역사회에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엄청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주택에 서비스를 붙일 수 있고 붙이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그 부분을 더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과연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에서 얼마나 재정이 세이브 되는지를 일단 추계를 좀 했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추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나눠서 쓸 것이 아니고 이쪽 임대주택 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논리를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본 거를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 저는 이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 쪽의 전공자가 아니라 뭐 남기철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어디서 잠깐 본 바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 목적으로 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로부터의 조금 더 최근에 워낙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뭐 이미 그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가장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제도를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지금 여전히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던 게 3%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추계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든 수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뭐 최소 10% 정도가 노인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일단 노인만 해도 그렇게 늘어나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주택에 들어오실 대상자를. 근데 그게 현재처럼 굉장히 그 미니멀하게 아주 잔여적으로 일부 특정 대상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특정 특별 사업인 것처럼 이제 하는 식으로 가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거약자법의 3%는 실제로는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적은 수치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공급임대 공급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8%, 최소 5%뭐 이 정도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들어가 계신 입주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노인의 비중이 사실 너무 높을 정도로 과도해서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섞는 일반 조금 덜 지원이 덜 필요하신 분들과 섞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염원국 변호사님께서 전에 그 발표하신 걸 보니까 현재 이제 주거약자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뭐 대도시는 8%, 그다음에 기타는 5% 정도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주거약자들이 다주택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 18% 정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10% 정도의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 나온 내용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이제 주거약자를 노숙과 정신질환을 넓히게 될 경우에 다른 쪽에서 특히 그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 장애인 그 등급제, 장애인 그 등록제까지 전면 개편하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장애인 등급제 자체는 이제 뭐 중증, 경증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완화됐고 등록제 부분은 조금 이제 논의가 좀 장기적인 논의여서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둘로 나눠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도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체계를 두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에 정신장애인까지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안으로 이제 장애인 통합지원법으로 개편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본의 사례도 보니까 그 등록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돼서는 등록한 장애인과 이제 차등화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래서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전 지원, 그 금전급부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은 이제 서비스 지원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질환자의 대다수는 그 지금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중에 그런 지원 서비스와 주택이 필요로 하다는 그 욕구 가지신 분들은 저는 이제 포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금전급부까지 연계됐을 때는 이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조금 한정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이원화의 체계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남기철 교수님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최성남 관장님께서 질문한 거 이외에 현장에서 질문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일단 지정 토론을 하신 분께서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셨는데 인센티브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요양시설에 가서 지역에 나오시겠냐 했더니 안 나가시겠다. 여기는 뭐 다 해주는데 나가면 내가 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성을 해줄 것인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65세가 되면은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그 요양보호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65세에 가까운 이제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다. 그럼 마찬가지 인센티브와 연결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주는 뭐 붕어빵 형식의 서비스를 폭을 넓혀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게 속해 있어서요. 저는 붕어빵 방식을 일단 잘 모르는데 일단 아까 그 인센티브는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이쪽은 이제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병원에 그냥 입원해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건보 재정이랑 장기요양보험 재정 축내 가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깥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사회적 입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소할 만한 분이다라고 기초지자체가 보고 이분들이 퇴소하게 된다면 퇴소에 협조를 하면 그 병원한테도 일시적으로 퇴원 연계와 관련된 급여를 새로 신설해서 일부를 병원에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계실 때보단 지역사회에 나와 계시면 아무래도 서비스 수급량이 그 금액으로 보면 줄어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서비스나 급여 형태로 이제 바꿔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현금 형태보다는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장애인, 정신질환자 혹은 뭐 만성 노숙인이 뭐 병원에서의 요양병원에서의 퇴원, 퇴원이나 시설 퇴소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지원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나 병원이었다면 거기에 24시간 입원 입소한 것보다 비용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급여를 편성하는 것들은 뭐 완전히 법을 바꾸진 않더라도 그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여들의 유형들 세부 신설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쪽에서는 이미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오도록 하는 거에 하나의 유인이 되게끔 하고 좀 길게 본다면 그게 거꾸로 시설이나 병원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느니 이게 낫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방법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아까 또 박미선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토론자께서 질문 주셨던 그 재정 섞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NHS는 의료 재정이거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제 지역 지방정부의 그 돌봄 재정이고 근데 이거를 일부 계정들을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쓰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통해서 병원 입원율이 떨어지면 NHS 쪽에서 재원 중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자체한테 넘겨주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지금 사실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잘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사회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그와 관련돼서 세이브될 수 있는 돈은 지역사회에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누구나 선투자를 안 하려고 드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법이나 재정으로 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사회자께서도 그 장애인, 그 고령 장애인 관련돼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도 고령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지금 이제 65세 연령도 변화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 장애인들의 이제 장애인들이 고령화되는데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완충기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서비스가, 늘어나는 속도나 감소되는 속도를 좀 조절할지언정 갑자기 서비스가 확 줄어드는 것 자체는 비합리적인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 지원주택 이야기가 아니어도 서비스의 합리성을 위해서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그 고령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혹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관련돼서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지원주택에 가게 되면 서비스를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뭐 부부가 있을 경우에 그걸 지원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주택을 꼭 자립을 위해서 나온 주택만 되느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항상 뭐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주와 서비스는 목마름이나 배고픔과 같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에게 참아라,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 이 컨퍼런스 이후에 지원주택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본질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잘 법안으로 만들고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체의 연합들이 진행이 되고 이게 정말 좋은 그 어떤 예시로 꼭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도화의 논의를 좀 살펴본 세션 3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확인된 것처럼 제도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또 법안을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오늘 토론과 발표로 함께해 주신 박미선 연구위원님, 남규철 교수님, 그리고 여명국 변호사님,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패널이셨던 최성남 센터장님과 이 시간을 꾸려주셨던 문용훈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션을 시작할 때 축사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축사를 해주셨던 국회의원 분들의 이런 법안 발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이 논의들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기를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다양한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특별 공연까지 있었고요. 첫 번째 세션으로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1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세션 2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고민, 고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지원주택을 제도화해서 좀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자리 잡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 23명의 연사, 그 다음에 패널 좌장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300여 분의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연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나누셨는지 그 소감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멋진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시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참가자분도 계셨고요. 특히 이제 오프닝 공연에 대해서 슬릭 공연 너무 좋았어요. 슬릭 사랑 이렇게 해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울리는 게스트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정책의 의지와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너무 공감됩니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그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SH 서울주택공사와 함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서 오늘 공연을 선사해 주실 나를 잊게 하는 우리라는 뜻을 가진 나우의 이한철 음악감독님과 암경험자분들의 멋진 공연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과 몸의 건강을 더욱 챙기시고 2021년 또 지원주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나우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모습 잘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지원주택 컨퍼런스 좋은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느라 힘 많이 쓰셨을 텐데요. 그 내용들이 잘 채워진 만큼 결실을 봐야 됩니다.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직인 같은 거 꾹 찍듯이 이한철의 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곡은 슈퍼스타, 저의 대표곡인데요.
제가 오늘 4곡 준비했어요. 보통 4곡 부를 때 4번째 곡으로 슈퍼스타를 늘 부르는 편인데 오늘은 어쩌자고 첫 곡으로 이 노래를 부를 건지 그 뒤에 어떤 곡들이 어떤 분들과 함께 이어질 건지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들려드릴게요. 원, 투, 원, 투.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우리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지원주택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지원주택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입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감사합니다. 슈퍼스타 함께 불러봤습니다. 저 요즘 그 SH 서울주택공사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요. 네. 집에 관한 거. 오늘은 방수공사에 대해서 1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오늘 제가 이 공연 끝나고 나서 제 콘서트 온라인으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봤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잘 들어야지. 자, 제가 첫 곡을 이렇게 대표곡으로 확 불을 질러놨는데요. 이어지는 곡들은 제가 다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요. 두 번째 곡 함께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한겨울에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여름을 맛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와이 노래 먼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후킬라우라는 곡인데 날씨 좋다, 물고기 잡으러 가기 좋은 날씨다 하는 그런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Well, we're going to the Hukilau.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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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kilau. Everybody loves the Hukilau. Well, the laula is the cacao at the Hukilau. We threw our net into the sea, and all the amma
come singing to me. Where we're going to the hooky loud.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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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y loud. What a beautiful day for fishing and old Hawaiian way. The hooky loudness are swishing. 다음에 올라이에빼. Where we're going to the hooky loud.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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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y loud. Everybody loves the hooky loud. Well, the laula is the cow and the hooky loud. We'll strew on into the sea, and all the amma come swimming to me. We're going to the hooky loud.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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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y loud.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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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y loud. H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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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y loud. Aloha. 고맙습니다. 후킬라우 함께 훌라춤으로 멋진 무대 도와주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씨입니다. 박인선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무대예요. 제가 이제 나를 잊게 하는 우리, 줄여서 나우라는 사회혁신 네트워크 총감독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노래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신 두 분은 룰루랄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단의 단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두 분만, 그리고 혹시 한 분 더 이렇게 모셨는데요. 함께 만든 노래를 들려드릴까 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안녕 나의 하루라는 노래입니다. 암 경험하시고 나서 더 특별히 이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경험이 담겨있는 곡이고요. 직접 암 경험자분들이 저와 함께 가사를 쓰셨고,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인터넷 나중에 요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유튜브 창 닫지 마시고 그냥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 룰루랄라 합창단이라고. 자, 안녕 나의 하루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하루 고마워요.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나의 하루 고마워요. 흔들리고 외로웠던 날들이여 안녕. 툭툭 털고 힘껏 일어나. 우린 해낼 수 있어.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오늘 하루 룰루랄라. 박수 좀 주세요. 내가 아닌 우리라서 매일매일 고마워요. 힘들었던 순간을 이제 그만 우리 다 같이 활짝 웃어요. 혼자라서 두려웠던 날들이여 안녕. 따스하게 손을 맞잡고 우린 춤출 수 있어.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오늘 하루 룰루랄라.
amigo, amiga, amiga, amigo, amiga, amiga. Woo! 난 괜찮아 지금보다 단단해질 거야 날 위로하며 속삭였던 말 이제는 이껏 외쳐 덜 슬프게 더 아프지 않게 더 나답게 오늘 하루를 르랄라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오늘 하루를 르랄라 휘바람 불면 내일도 룰루랄라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합창단의 안녕 나의 하루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제가 좀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사실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만 빌려드렸어요. 직접 노래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목만 딱 지금 빌려서 뒤에 흘러주시는 룰루랄라 합창단의 노래를 대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곡 준비했는데요. 앵콜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또 온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구루말의 소극장이라는 곳에서 공연하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8시부터 하니까 요거 너무 시간이 좋다. 요거 보시고 저녁 식사 가족들과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한철 공연에서 앵콜 11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하실 한 분의 훌라 댄서가 더 계십니다. 김가경님을 무대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괜찮아요? 연장자신데요. 네. 그럼에도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분이 이 노래를 훌라를 출 때 가끔씩 틀리세요. 일부러 틀리십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죠? 오케이? 네. 자, 마지막 곡으로 I'm fine, thank you. 네. 나 잘 있어. 고마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암 경험이 있더라도 충분히 사회 복귀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안녕할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우크렐레 우크렐레 신나게 우크렐레 우크렐레 노래 부르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소리 높여 다 같이 노래 부르네 우크렐레 우크렐레 신나게 우크렐레 우크렐레 몸을 흔드네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걱정 말고 다 같이 춤을 춘다네 외롭던 지난 날 함께라 고마워요 오랜 눈 녹듯 스르르 다 잘 될 거야 서로 사랑하자
행복을 미루지 말고 1분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서로 마주 보자. 행복이 달아나지 않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둘 I'm fine thank you. 우크렐레 우크렐레 신나게 우크렐레 우크렐레 벼룩이 폴짝 장가 장가 사부작 사부작 흥겨웃게 다같이 연주를 하네. 오늘도 내일도 함께라 고마워요. 바싹 마른 땅 위로 꽃비가 내릴 거야. 서로 사랑하자. 행복이 미루지 말고 1분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서로 마주 보자. 행복이 달아나지 않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둘 I'm fine thank you. 셋 I'm fine thank you and you. 달래미길 인사.